외신을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은 침공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쟁도 분쟁도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시간표로 분류됩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초기 보도를 교차해서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병력 규모가 아니라 작전 소요 시간, 투입된 항공기 숫자, 그리고 작전 전후의 법적 프레임입니다. 미국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안을 국가 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대통령 체포라는 극단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언어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 언어 선택 하나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이 먼저 주목한 지점은 속도였습니다. 공습 개시부터 체포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 안팎이라는 점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강한 신호로 읽혔습니다. 이는 전면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목표를 한 점으로 압축했을 때만 가능한 시간표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작전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해 150대 이상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숫자는 도시 점령이나 장기 작전을 위한 수치가 아닙니다. 상대의 방공, 통신, 지휘 체계를 동시에 눌러 몇 시간 동안만 완전한 공백을 만들기 위한 숫자입니다. 이 짧은 공백 속에서 특수부대와 침투 헬기가 움직였고 결과는 체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력의 크기가 아니라 화력의 배치 방식입니다.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작전은 폭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구조가 아니라 폭격으로 상대를 멈추게 만드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방공 레이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침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망이 유지되는 한 지휘부는 재편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파괴보다 마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이버 교란, 전자전, 정밀 공습이 동시에 들어가며 베네수엘라군은 싸울 기회 자체를 잃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고 저항도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작전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됐으며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은신 가능 지점이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보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결합의 문제입니다. 단일 정보 자산이 아니라 위성, 신호정보 인정 네트워크가 하나의 화면 위에서 정렬됐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작전은 도박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식이 용기나 결단이 아니라 반복 훈련과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번 작전을 두고 완벽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의 평가가 아니라 공정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디언과 AP는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안정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체포 장면이 아무리 극적이어도 그 다음 날의 치안과 행정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파나마나 그레나다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국가입니다. 영토는 파나마의 10배가 넘고 인구도 몇 배에 달합니다. 석유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지방 권력, 무장 범죄 조직이 얽혀있는 구조에서 최고 권력자 한 명의 부재가 질서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신들이 벌써부터 안정화 비용과 주둔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보도 역시 같은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군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과 작전 시간이 극도로 짧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승전 선언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군사작전은 몇 시간에 끝났지만 통치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번 사건은 군사 뉴스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뉴스로 이동합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살아왔고 속도가 곧 생존이라는 현실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번 작전이 보여준 것은 미국의 힘 그 자체보다 힘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대규모 병력 투입 대신 정보 우위와 공중 우위를 결합해 짧은 시간에 결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방식은 오늘날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군사력입니다. 상대에게는 대응할 시간도 명분을 만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현실감이 겹쳐집니다. 한국은 같은 시대에 더 촘촘한 감시망과 더 빠른 지휘 결심 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가정한 시나리오 속에서 탐지, 결심, 타격을 몇 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한국 시청자들이 느끼는 묘한 감정은 미국이 보여준 이 구조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데서 옵니다. 플랫폼의 크기나 국력의 총량은
다를지 몰라도 속도와 통합이라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외신들이 이번 작전을 두고 남긴 문장들을 곱씹어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현대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사실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사실이 먼저 만들어지면 해석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바로 그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답을 내릴 수 있는가? 이번 베네수엘라 사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실제로 벌어졌는가 보다 왜 이런 서사가 지금 이 시점에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와 군사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갖는 전략적 성격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반미 국가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상징적 사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중남미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놓여 있었고 외부 강대국의 군사, 정보, 에너지 진입에는 극도로 민감한 공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바로 그 민감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모든 계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급 국가이며 이 자원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정권 유지와 외교 노선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석유를 통해 국내 지지층을 관리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끌어왔습니다. 해외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이 구조를 부채와 석유가 맞물린 교환 관계로 분석해 왔습니다. 중국은 자금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장기적인 원유 공급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축이 고정되는 셈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응을 단순한 정권 교체 욕구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군사, 외교, 에너지, 이민, 마약이라는 다층적 위협이 결합된 사안으로 인식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문제는 이미 미국 국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이슈를 넘어 치안과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마약 밀매와 범죄 조직이 얽히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내부 안보 담론에서 점점 더 위험한 국가로 그려졌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사안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현대 군사력은 더 이상 대규모 상륙이나 장기 점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결합 능력입니다. 감시 자산이 목표를 포착하고 통신과 지휘 체계를 동시에 마비시키며 공중 전력이 짧은 시간 동안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뒤 특수전이 결정적 순간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몇 시간에 공백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공백 안에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속작전 개념은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동시에 경고하는 지점은 바로 이후 단계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거나 체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통치와 치안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정치적 분열이 극심하고 지방 권력과 범죄 조직, 군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입니다. 중앙 권력이 흔들릴수록 이들 세력은 더 빠르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외부 개입 세력은 단기간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정화 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초기 군사작전은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 국가 재건과 치안 유지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및 재정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번 사안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군사적 결과보다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청자 관점에서 이 본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흐름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역시 속도와 결심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 지휘, 타격을 얼마나 빠르고
연결하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해외에서 논의되는 현대군사작전 개념은 이미 한국이 오랫동안 실전 환경에서 다듬어 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현대 안보 환경에서 군사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와 경제, 산업과 여론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고속작전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하고 더 긴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군사적 성공은 오히려 전략적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마주한 안보 환경 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15일 한국과 미국의 수싸움 영상입니다. 이 사태는 미국의 권력이 전 세계에 건재하다는 것과 이를 통해 경제부양 정책이 한몸처럼 맞물린 이해관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실적을 보여줄 극적인 장면이 필요했고 여기에는 강경 이민 정책과 보관세라는 압박을 통해 트럼프 지지층에 가장 즉각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선전 효과였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475명을 휩쓸어가고 그중 300명 안팎의 한국인을 묶어 선보인 장면은 불법 고용 단속이라는 명분을 넘어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불법적인 내부 문서까지 새어나온 유효 비자 보유자 강제 송출 정황은 적법성보다 숫자와 속도를 우선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현장 효율을 떠받치는 한국 기술 인력을 한꺼번에 멈춰 세우면 공급망은 즉시 삐걱이고 그 공백을 메우려면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듣게 된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상무장관이 합의문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를 공개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7월 말 큰 틀 합의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최종 합의를 하지 않아 문서화가 미뤄진 상태에서 백악관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조, 이익 분배, 환율 파장을 두고 버티자 현장 단속과 관세 공세를 결합한 양면 압박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에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법 집행과 자국 일자리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투자와 환율 안정과 관세 세 축을 하나로 묶어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을 대하는 무례한 행보는 정반대의 후폭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미국 고용 순증이 22,000명에 그치고 제조업 마이너스 12,000, 광업 마이너스 6,000이 빠진 그림은 보관세와 강경 단속이 내수와 현장 심리를 동시에 냉각시켰다는 신호입니다. 관세로 원가가 튀면 설비 투자와 채용이 얼고 이어서 공급망을 두드리면 납기와 품질이 흔들립니다. 결국 백악관이 노린 강한 미국 연출은 숫자 앞에서 느려진 미국으로 바뀌었고 그 책임 소재가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명분도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가장 믿을 수 있으면서 전쟁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을 너무 무례하고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미래 산업의 첨단 기술을 확보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 삼았던 것인데요. 현대 LG 합작의 126억 달러급 전기차 밸류체인 허브 양산 개시가 걸린 배터리 라인 초기 셋업과 품질 보증을 이끄는 한국 기술 인력 이 셋이 멈추면 현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단속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한국이 아니면 안 굴러간다는 역설을 역이용해 관세 문서화를 서두르게 만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문서에 적힌 유효 비원과 B2B자인데도 자진 출국을 강제하는 케이스는 치밀한 법리보다 숫자와 속도를 앞선 트럼프 행정부의 실행을 드러냅니다. 때문에 단속의 파장은 즉시 외교로 번졌고 한국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때 상무장관의 서명 아니면 25% 발언이 다시 터지며 단속과 관세가 한 프레임으로 묶였습니다. 백악관 입장에선 두 축을 동시에 흔들어야 한국이 투자 구조와 환율 그리고 비자 패키지에서 빨리 사인한다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약점도 큽니다. 첫째, 적법 절차 하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가 국제 여론에 남습니다. 둘째, 보관세의 비용이 미국 고용과 물가 인상 그리고 미국 내 투자에 인색하게 됩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경로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의 대체 불가가 부각될수록 미국 내 투자와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백악관 전략의 실패를 체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강경 이미지를 얻는 대신 경제적 자해를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틈을 잃고 있는데요. 한국 기술 인력과 장비 없이는 양산 캘린더가 무너진다는 점, 배터리 공정과 BMS, 전극 코팅이 단기간 국산 교육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 품질 인증 지연이 완성차 판매와 리콜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제 데이터로 증명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현장 정지가 협상장 밖에서도 바로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단지에서 475명이 휩쓸리듯 연행되고 그중 317명 안팎의 한국 기술 인력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단순 체류자 점검이 아니라 초기 셋업 인력의 급격한 이탈을 뜻합니다. 국내외 어디에서도 일거에 대체하기 어려운 전극 코팅 레시피, 건식과 습식 전환 조건, BMS 파라미터 튜닝 같은 공정 노하우가 바로 그들이 쥐고 있는 열쇠입니다. 이 인력이 빠지면 라인은 멈추고 멈춘 라인은 수율을 잃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불법 단일 현장 단속이라는 수사가 붙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규모가 크면 파장은 곧장 미국 내 경제의 불이익으로 반영됩니다. 시운전이 늦어지면 양산 달력은 하루 단위로 미국의 손해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경영진은 최소 2-3개월 스타트업 지연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사이 생산은 다른 공장으로 우회하지만 그 우회조차 한국, 미국, 유럽 라인의 여유분을 쥐어짜는 방식이라 납기와 물류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숫자로 보면 조지아 메타 플랜트와 배터리 합작을 포함한 조지아 투자 규모는 공장 배터리 복합 기준 120억 달러대 그중 배터리 합작만 76억 달러급으로 분해됩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윤활유가 바로 한국 기술 인력과 장비라는 사실은 지연 선언과 함께 대체 불가로 미국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외신이 지적했듯 이 공사는 LG 협력사 소속 전문 인력이 맡은 공정 비중이 높고 미국 내에서 즉시 내체하기 어려운 특수 장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의 타격은 트럼프 행정부의 건재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부가 얼마나 막무가내식으로 주변 동맹국들을 우습게 보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고심하던 주변국들은 과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사회에서 동맹 간 절대적인 관계가 군사동맹 관계인데 이미 한국은 미국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튼튼한 동맹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한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한국에게 불합리한 관세까지 미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구조는 미국 쪽에도 부메랑이 될 것인데요. 배터리 차량 동시 투자 프로젝트의 고용 유발은 주정부가 약속했지만 이제 이런 약속을 100% 신뢰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내에서는 인센티브와 매년 수천 개의 직결 일자리와 스타트 지원과 지역 납품망의 현금 흐름과 세수까지 모두 미국에게 부정적으로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만다행으로 한국은 대체 불가의 기술력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여론도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조립 인력은 채울 수 있어도 공정 창업기와 품질 보증의 분초 단위 조건을 누적 데이터로 읽어내는 인력은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이 강점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면 상대는 비용과 납기 숫자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국제보도는 유효비자 소지자까지 구금된 정황을 적시했고 그 와중에 미국 내부 문서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제는 단속의 정당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도 미국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한국과의 비자가 해결되더라도 현장 안전과 노무 거버넌스가 재설계되지 않으면 같은 충격이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은 앞에서 보인 강경 이미지와 현장 손실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국가에게 남은 건 정치적인 정무의 대립이 아니라 공급망의 산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이 칼자루 들고 있을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유럽에서 폴란드 국방력이 치솟은 결정적 이유를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폴란드는 전차와 포병을 동시에 강화해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빨리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를 내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속도와 신뢰가 전쟁 준비도를 바꿨습니다.
유럽이 말로 토론할 때 한국은 물건으로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의 전력 상승 곡선 한가운데에 한국 산업의 집념과 기술력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판을 바꾼 사건입니다. 유럽 안보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신호는 전선의 포성보다 먼저 외신의 데이터표에서 포착됐습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 디펜스 뉴스가 공통으로 주목한 변화는 러시아의 병력 이동이 아니라 폴란드의 숫자였습니다. 병력 규모, 전차 보유량, 국방비 비율이 동시에 위로 튀어오르는 드문 패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024년 기준 현역 약 21만 6천 명 체제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30만 명, 최종 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가동했습니다. 여기에 주말 예비군 훈련을 결합한 준비태세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민간 40만 명을 순환교육하겠다는 일정이 더해졌습니다. 숫자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사격과 응급처치, 화생방 기본훈련이 반복되고 참여율은 우려와 달리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현실인식이 선택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재정에서도 이례적입니다. 폴란드의 국방비는 GDP 대비 4.48%로 나토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중기 계획에는 5% 상향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럽 다수의 국가가 2% 달성을 두고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바르샤바는 집행 속도로 답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은 하나의 공통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며 왜 이렇게 빠른가입니다. 답은 장비 목록에서 선명해집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직후 전차와 포병, 장거리 화력에 공백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2030년 전후 전차 보유량 1,100대인데 이 수치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합계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나토 내에서 터키와 그리스 다음으로 많은 전차 수입니다. 단기간에 이 수준을 만들려면 납기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방산이 유럽의 시간표를 앞당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산 체계는 계약 후 인도가 지연되는 구간이 아니라 앞당겨지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체결된 대규모 포병 계약 이후 K9 자주포는 연속 인도가 이어졌고 다연장 로켓은 단계별로 실전 배치가 진행됐습니다. 주 단위 생산 캐파를 유지해온 한국의 산업 구조가 유럽의 병목을 뚫었다는 분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 사업이 일정 차질과 재계약 논란을 겪는 사이 폴란드는 동일한 기간에 전력을 실제로 손에 쥐었습니다. 외신은 이를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 준비의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비가 도착하는 즉시 편제와 훈련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파급도 큽니다. 유럽 안보 담론의 중심은 오랫동안 베를린과 파리였습니다. 그러나 병력과 화력, 예산이 동시에 커진 동유럽의 존재감은 회의장의 발언권을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협 인식 조사에서 폴란드의 체감 위험 응답은 70% 후반을 기록했고 서유럽 일부 국가는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위협 인식의 간극이 전략의 간극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최우선으로 두는 폴란드의 노선은 유럽 전략 자율성을 강조해온 프랑스의 방향과 충돌합니다. 독일은 대규모 증액을 선언했지만 집행 속도에서 격차가 드러납니다. 말은 서유럽이 하고 준비는 동유럽이 하는 그림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국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전차와 자주포, 로켓의 조합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산업 신뢰의 축적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은 냉전 이후에도 고강도 대치를 겪으며 생산 라인을 유지했고 부품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공급망 리스크를 낮췄습니다. 혹서와 혹한 시험, 실사격 반복을 전제로 한 개발 문화가 납기와 신뢰로 환원됐습니다. 유럽의 표준 일정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의 일정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이 흐름은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덴마크와 체코의 재검토, 동유럽 전반의 관심 증가는 하나의 파형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폴란드는 단기간에 무장 경쟁을 넘어 유럽의 힘의 축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병력 확대와 예산, 장비 인도가 동시에 맞물리며 작전 준비도가 실제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외신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상당 부분에 한국의 산업과 기술이 결합돼 있습니다. 유럽의 시계가 빨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전과 후 지상군의 전투 지속력과 화력 밀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현장 수치로 짚어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전에 지상군 구조를 보면 핵심 약점이 분명했습니다. 전차는 T-72 계열과 레오파르트2가 혼재돼 있었고 포병은 구경과 사거리, 사격 통제 체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전차 가동률은 서방 평균보다 낮았고 포병은 장사정 화력에서 러시아를 직접 압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사시 가장 큰 문제는 지속력이었습니다. 동일 전장에 서로 다른 계통의 전차와 포가 섞이면서 정비 주기와 부품 재고가 분산됐고 이는 실제 전투 지속 시간을 깎아먹는 구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폴란드가 선택한 해법은 숫자 증강이 아니라 구조 단순화였습니다. 한국산 체계가 들어오면서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자동 장전 방식과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승무원 부담을 줄였고 동일 시간 대비 사격 반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20mm 활강포 기반의 화력은 레오파르트2와 탄종 호환성이 유지되면서도 현가 장치와 동력 계통은 동유럽 지형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실제 폴란드 훈련장에서 확인된 데이터에서는 기동 사격 시 안정화 시간이 단축됐고 야간 교전에서 표적 획득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숫자 증가가 아니라 전투 효율의 상승입니다. 포병에서는 변화가 더 분명합니다. K9 자주포는 155mm 59경장을 기준으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며 분당 사격 속도와 신속한 진지 이탈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폴란드가 주목한 지점은 성능표가 아니라 납기였습니다. 2022년 계약 이후 이미 수백 문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고 생산 속도는 주당 2-3문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유럽산 자주포가 일정 지연으로 전력화가 늦어지는 동안 폴란드는 동일 기간에 포병 여단의 편제를 실제로 완성했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전력 그 자체라는 판단이 작동한 대목입니다. 장거리 화력에서는 천무다연장 로켓이 판을 바꿨습니다. 239mm급 유도로켓 기준 사거리 약 80km, 전술 탄도급 탄종은 290km 내외까지 커버하는 다층 구조는 폴란드의 작전 방향을 단숨에 넓혔습니다. 동일 발사대에서 탄종을 혼합 운용할 수 있는 구조는 국경선 전반을 하나의 화력 네트워크로 묶는 효과를 냈습니다. 훈련 평가에서 드러난 것은 발사대 숫자보다 탄약 확보량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대량 탄약을 확보하고 포대 단위의 재보급 주기를 줄이면서 지속 화력 유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포병 중심 교리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구성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 분모는 산업입니다. 한국은 냉전 이후에도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며 생산 라인을 끊지 않았고 부품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혹한과 혹서 시험을 반복하며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 성능이 아니라 신뢰로 환산됐습니다. 폴란드는 이 신뢰를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계약 대비 인도 지연이 아니라 인도 앞당김이라는 결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의 급부상은 국방비 증액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전에는 전차와 포병의 수적 한계와 구조적 복잡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입 이후에는 전력 구조가 단순해졌고 화력 밀도와 지속 시간이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유럽 지상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가장 두꺼운 전차 전력과 장사정 포병을 갖춘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변화는 독일과 프랑스를 불편하게 만들고 유럽 안보의 중심을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의 상당 부분에 한국의 기술과 산업이 결합돼 있습니다. 유럽이 다시 군사력을 말하기 시작한 지금 폴란드의 시간표를 앞당긴 힘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8일 K9 수출 임박 영상입니다. Ta duża liczba, ta wysoka liczba związana właśnie z czołgami. Czołgi koreańskie, tak jak każda broń koreańska, są sprawdzone, dlatego że Korea od 70 lat szykuje się do wojny, chcąc pokoju. Wiadomo, że jest zagrożona, dlatego ten sprzęt koreański musi być na najwyższym poziomie.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긁어모으고 있는 폴란드. 한국에서만 20조 원어치 무기를 사들이고 개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연일 실시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필사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이며 이제 유럽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스스로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마지막 대미라 부를 정도로 무장에 미친 나라 폴란드가
또다시 9조 원 규모의 K2 2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전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1차 때와 같은 규모인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작년 말에 마무리됐어야 했는데요. 폴란드와 대한민국 양국이 피치 못할 내부 사정으로 연기되던 것이 이제야 매조지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 물량 전부를 직접 구입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병행 방식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납품 가격 및 납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계약 체결이 늦어지다가 최근 양측이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2차 수출 계약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를 넘어 유럽의 방산 생태계를 바꿔놓은 K2 전차의 수출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K2가 유럽 육군 전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체계 K2는 현재 폴란드를 위시한 유럽 방산업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2차 계약 소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에 대한 2차 계약 외에도 K2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전차도 개발 계획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과 PGG는 K2를 기반으로 하는 군안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작년에 끝냈어야 할 계약이 이렇게 미뤄진 주요 원인은 폴란드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국방부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PAP 통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문제되는 이유는 구매 결정이 급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폴란드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 현 정권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K2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너무 급하게 계약한 나머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폴란드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어쩌면 리베이트 등의 방산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기본 계약을 맺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원해야 했던 폴란드가 급하게 K2를 대한민국에 요청했고 우리 역시 폴란드의 상황을 고려해 K2 180대를 부랴부랴 긴급 소요분으로 분류해 주었던 것인데요. 물에 빠진 폴란드를 건져 놓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보찜까지 찾아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정권을 가져간 폴란드 연립정부는 과거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작업을 11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랜 감세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의 방산계약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폴란드 현지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번 2차 계약 체결은 폴란드의 현 상황이 다급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K2 전차의 우수성을 증명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K2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도입 비용을 꼽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된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우수한 K2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K2의 즉각적인 기동 성능에 대한 칭찬을 시작으로 가격과 납기 등 K2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외에도 K2는 갑작스러운 생화학 공격이나 적 사격에 대응하는 구조작전 기동에서 최고 등급의 성능을 보여줬으며 K2는 가장 빠르게 전투와 기동을 전환할 수 있었고 실제 전장에서도 다른 서방제 전차보다 더 빨리 위험 지역을 탈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엔진과 소프트웨어가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K2는 야전 유지 보수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M1 에이브람스의 경우 잘 알려진 대로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교환이 간단한데 K2 역시 이에 못지않아 엔진, 사격 통제 시스템, 추진 장치, 장갑자의 등을 효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인 한반도의 거친 지형과 기후에서 탄생한 K2는 산악뿐 아니라 하천과 갯벌, 논과 같은 험지 구조 장애물이 많은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전차인데요.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잔혹하기로 소문난 한반도의 사계절, 극심한 기후변화도 오늘날 K2를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통과 탄이 얼어붙는 혹한에서도 K2의 포탑은 불을 뿜어왔으며 영상 35도와 영하 32도의 환경 테스트에서도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K2의 장점은 레오파르트로 대표되는 독일 전차의 단점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2023년 보도된 포브스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 만에 레오파르트의 25%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장과 내구성 문제로 전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기동을 멈춘 전차가 27대 이상이라는 점은 충격을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할 전차를 허술하게 만든 레오파르트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 때문에 활용도가 평야에서만 한정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K2는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용, 기본 성능과 납기, 사후 유지 보수 문제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K2는 폴란드가 상대해야 할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와 견줄만한 성능을 가진 유일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가 만든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T-14 아르마타는 125mm 2A46 M5 및 2A82 1M 활강포 등 파괴적인 스펙으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적용이라면 얘기가 조금 틀려집니다. 전통적인 서방형 전차 설계 철학에 따라 설계된 K2는 정확한 사격 통제와 높은 기동성을 기반으로 적 전차와의 전면 교전에서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T-14는 개방된 지형에서의 장거리 교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각기 다른 철학으로 개발된 전차이기에 교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압도적인 기동성과 엔진 성능을 가진 K2 흑표는 다양한 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평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쟁이란 사각예링이 아닌 수많은 돌발 변수를 내재한 환경에서 치른다는 점에서 K2가 가진 기동성과 내구성은 어떤 전차와 붙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령 폴란드군이 우거진 숲과 교차하는 강을 활용해 러시아 전차 부대를 유인한다거나 시가전에서 기습과 매복 전술을 사용해 적의 기동을 저지할 때에도 K2는 탁월한 성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더구나 K2 흑표를 중심으로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로 구성된 폴란드 기갑 전력은 러시아의 그 어떤 전차와 만나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APS 등의 측면에서도 독일과 러시아 전차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점은 수출과 생산 대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K2의 생산 대수는 수출 예정 물량까지 포함해 5,000대에 육박하며 튀르키예에선 K2의 파생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알타이가 활약 중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뛰어난 전차이기에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M1A2 SEPV3, 전차 250대와 M1A1 116대 등 에이브람스 계열 전차만 총 366대를 운용 중인 폴란드가 대규모 K2 기갑 부대를 꾸리는 이유는 K2야말로 실전에 강한 최고의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술의 뜻, K2 흑표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의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과 다양한 전술에 적응토록 포각 조절은 물론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라는 외신의 극찬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형인 K2PL, 기존 6축이 아닌 바퀴축을 7개를 장착, 무거워진 전투 중량 60톤을 보강했습니다. 주무장은 기존과 같지만 K2PL은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 지뢰 방어 키트, 대전차 로켓 방어용 방어 네트 등의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이제 K2와 K9을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지상군은 기존 유럽의 강자였던 영국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제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방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곤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2차 물량까지 더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방산 협력은 물론 유럽을 포함 국제사회에서 폴란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전장을 흔드는 순간은 언제나 남들과 다른 사이즈의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안보 지형의 최전선으로 분류되는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를 단순히 사들이는 수준을 넘어 탄약 생산에만 약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한 나라의 무기 구매 뉴스가 아니라 전쟁 준비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데이터로 읽힙니다.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을 추적해온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발사대 숫자보다 탄약 보유량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왔고, 그 결론이 폴란드의 결정으로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안보 분석 기사들이 주목한 지점은 발주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생산 방식이 바뀐 부분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천무 발사대를 호마르케이라는 명칭으로 빠르게 야전 배치했고, 이제는 전시에 가장 먼저 고갈되는 유도 로켓과 전술급 탄약을 자국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유럽 군수 조달 흐름을 분석하며 강조한 대목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서방 진영이 확인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발사 체계는 도입하면 끝이지만 탄약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변수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현지 방산업체 WB그룹이 추진 중인 천무 탄약 현지 생산 계약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지 언론이 언급한 계약 규모는 약 120억 지워티, 한화 기준 약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발사대 면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거리 약 80km급 유도로켓 CGR 계열을 시작으로 수천 발 단위의 탄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즉, 폴란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구조를 선택한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탄약이 폴란드의 독자 개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계와 유도 신뢰성 검증의 중심에는 한국이 수년간 축적해온 실사격 데이터와 운용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이면서도 단일 탄종에 의존하지 않고 유도 로켓부터 전술 탄도급까지 모듈화된 포드를 운용하는 구조를 채택해왔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는 다른 철학을 보여주며 전면전을 염두에 둔 국가들이 비싼 한 발보다 확보 가능한 물량을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체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천무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발사대 성능만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탄약 생산성과 보급 구조까지 동시에 설계해왔습니다. 고속 연속 발사 시 발생하는 발사관 열 관리, 유도 로켓의 CEP 오차 축소, GPS 제밍 환경에서의 관성 보정 알고리즘 등은 시험장에서 수천 발 단위의 실사격 데이터를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다면 폴란드가 자국 생산이라는 고난도 선택을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파급력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발트 3국과 북유럽 국가들로 이어지는 전력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가 천무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하는 배경에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탄약이라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발사대는 한국에서 들여오되 탄약을 유럽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전시 지속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외신들이 이번 계약을 단순 구매가 아닌 전력 생태계 구축으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장면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로켓 포병 시장에서 한국 체계가 가격과 성능을 넘어 공급 안정성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탄약 생산 능력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던집니다. 전쟁은 무기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쏠 수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발사체 설계, 유도 알고리즘, 발사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폴란드는 화약과 추진제, 대량 생산 설비를 담당하는 분업 모델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유럽 최대 수준의 군용 화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만 톤 단위의 추진제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가 완성 탄약까지 수직 계열화할 경우 단가는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분석에서는 폴란드 생산 로켓의 장기 단가가 미국산 대비 30% 이상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교 대상은 자연스럽게 하이마스로 이어집니다.
하이마스는 전술적 성능은 검증됐지만 로켓 탄약 생산 능력은 여전히 병목으로 지적됩니다. 공개된 미 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GMLRS 계열의 연간 생산량은 증산 이후에도 1만 발 내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군 비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빠듯한 수치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자국 수요를 넘어 연간 수만 발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선택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생산하느냐에 대한 계산입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는 연간 생산 능력입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설정한 내부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 연간 수천 발, 안정화 이후에는 연간 1만 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로켓 탄약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본 장기 운영 전제를 깔고 나온 수치입니다. 단순 누적 계산만 해도 10년 운영 기준 확보 물량은 10만 발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 물량은 폴란드군 단독 소비를 전제로 한 수치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추진 중인 구조는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이 동일 규격의 다연장 체계를 사용할 경우 탄약을 공동 조달 공급할 수 있는 허브 역할입니다. 실제로 발트 3국과 북유럽 일부 국가는 전시 상황에서 자국 내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내부 문서에서 인정한 상태이며 폴란드 대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폴란드의 연간 생산량 가운데 상당 비율이 외부 수요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산 일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현지 방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설비 구축과 시범 생산을 거쳐 실제 양산 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 약 24에서 30개월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럽 평균 방산 생산 전환 속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기존 로켓 포병 탄약 증산 계획이 4-5년 단위로 설정된 것과 대비됩니다. 폴란드는 이 시간 격차를 전력 격차로 인식하고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선택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폴란드가 우선적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CGR-080 계열은 사거리 약 80km급 유도 로켓으로 천무 발사대 1문당 최대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을 확정한 호마르 K 발사대 수량이 200문 이상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기본 장전분만 계산해도 2,400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훈련용 소모, 비축 물량, 전시 소모량까지 포함하면 초기 목표 수량이 수만 발로 설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수백 발 단위의 로켓이 소모됐다는 전장 데이터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이 생산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WB그룹은 기존 국영방산기업과 달리 민간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WB그룹은 자폭 드론과 무인체계 양산 경험을 통해 공정 자동화와 대량 생산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 경험이 로켓 탄약 조립 라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 산업 분석에서는 초기 부품 국산화율이 약 40에서 50% 수준에서 시작해 3-5년 내 70%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추진제 충전과 탄두 조립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결국 이번 계약의 본질은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지속력 경쟁입니다. 발사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쏠 수 있는지가 전력의 기준이 된 전장에서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폴란드군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장 전체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K-하이마스 개발로 대박난다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방산강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을 기반으로 한 신형 K-하이마스 체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미군의 전설적 무기인 하이마스와 정면 대결할 수준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전역과 캐나다, 호주까지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장거리 다연장 시장에서 한국이 점차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천무의 뛰어난 성능 덕분입니다. 천무는 기존 하이마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160km급과 300km급 로켓탄은 미군의 하이마스가 운영하는 80에서 90km급 로켓을 훌쩍 넘어서는 압도적 성능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이제 천무가 단순히 지상 목표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K-하이마스는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복합 유도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제적의 해상 전력까지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K-하이마스는 기존 천무의 단점으로 지적된 항공 수송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발사포드를 2개에서 하나로 축소하고 전체 구조를 경량화하면서 C-130 허큘리스 같은 수송기로도 신속히 이동 및 전개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투입 가능한 진정한 전략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폴란드나 발트 3국에서는 K-하이마스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기 공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확실한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은 유럽 각국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K-하이마스가 향후 5년 내로 유럽 전체 다연장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K9 자주포 등 다른 방산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국이 아닌 세계 군사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적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 천무다연장 체계화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공개된 K-하이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를 하이마스처럼 하나의 발사 차량만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매력입니다. 이로써 장거리 지상 표적 타격은 물론 해상 표적까지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천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포병 전력의 현대화라는 세계적 추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기존 미국산 무기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경량화된 발사대와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사거리 연장과 대함 타격을 지원하는 추가 탄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마스가 운용하는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만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천무 계열은 80km에서 최대 300km 그리고 더 나아가 400km급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량적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적인 무기 도입 소요를 가정해보면 서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가 총 200문 이상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새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 체계만으로는 생산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천무나 그 파생형이 그중 절반 정도인 100문의 수출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최소 수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시장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거리와 탄착 오차 범위 등을 종합해봐도 천무가 하이마스에 비해 사거리가 길고 탄착 오차도 5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병대 혹은 상륙작전에 투입할 무인형 다연장 플랫폼 개발도 시선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상륙함이나 대형 수송기로 신속하게 전개하여 해안에 가까운 적 함정을 저지하거나 전방 해안을 지키는 육군 해병대 전력에 강력한 화력을 지원하는 개념이 점차 정립되고 있습니다. 기존 천무는 대형 트럭 베이스로 만들어져 기동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새로 추진 중인 K-하이마스는 차체의 경량화와 포드 축소를 통해 항공 수송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을 따라잡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거리 확장과 다양한 탄두 운용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출 관점에서 천무가 다양한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장거리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까지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로는 제한된 탄종만 운용할 수 있어 적 함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로서 기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천무가 새롭게 개발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해상 표적 타격 체계들과 결합돼 해상 위협을 장거리에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 모든 연구 개발 뒤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비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행 중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밀리에 추진됐던 변형 익형 탄체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실험은 대함 미사일 버전에서 높은 고도로 상승한 뒤 표적 접근 순간에 예민한 회피 기동을 시도해 명중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진은 극저온 추진체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서남권 해역의 은밀한 해상 테스트 구역을 활용했고 초기 단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진동이 발생해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손봐야 했다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잦은 실패와 보완 과정을 거쳐 공기역학 특성에 대한 최적화가 이뤄지면서 결국 대함 탄도미사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량 구매를 통해 천무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K-하이마스 체계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이기에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이나 현지 면허 생산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협력해 추진하려던 신형 다연장 사업이 지연되고 이스라엘제 무기로 전환하는 등 혼선을 겪으면서 유로 하이마스 프로젝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나토 가입 이슈로 인해 급격한 국방 증강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무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여오기엔 절차적 시간과 정치적 갈등 요소가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 체계와 호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때 천무가 보유한 다목적 로켓과 탄도미사일 운영 능력은 큰 이점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 대량 공격이 가능하고 포드 교체만으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에서도 하이마스 또는 그에 준하는 로켓 시스템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지역에서 분산 전개하는 부대 특성상 공중수송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뒤를 이을 K-하이마스가 이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등을 시험하고 있는데 화력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천무 계열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면 상호 운용성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직접적인 경쟁력을 비교할 때 천무는 장거리 탄약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반적인 유지비도 미국산 무기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운용성과 유지 비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홍보하면 단순 도입 가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발진들은 전자광학 장비와 위성 기반 유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해나가며 상대적 가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급 로켓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 한국이 점차 독자 기술력으로 이 장벽을 뚫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천무 계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다연장 분야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기존의 러시아제, 스메르치 계열이나 중국산 AR 시리즈 등을 방출하던 일부 개발도상국이 한국산 무기를 교체 도입하면서 연쇄적으로 천무 시장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천무의 다단계 개발과 차세대 무인 상륙형, 콤팩트형 K-하이마스 플랫폼은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지배하던 시장의 높은 사거리, 복합 유도, 대함 탄도 기능까지 제공하는 천무가 무섭게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사거리 80km, 160km, 300km 그 이상까지 확장하며 정밀 유도폭은 5m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까지 열어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하이마스와 대등하거나 일부 기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정치적 갈등이나 무기 공급 지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추가 물량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이점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천무 계열은 미국산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천무의 지속적 개량과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열쇠입니다. 빠른 전개, 뛰어난 유도 기술, 다양한 목표에 대한 공격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요소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로켓 전력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 방산 시장을 꾸준히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묘한 장면 하나를 공통으로 목격하셨을 겁니다. 한국 전투기를 이야기하는 문장에서 더 이상 가격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생산, 공장, 현지 조립, 라이선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감탄의 문제가 아니라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기체 성능보다 산업 구조를 먼저 따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KF-21 보라매가 놓였습니다. 최근 폴란드 언론과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폴란드가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누가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누가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남긴다는 건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닙니다. 생산 설비, 고용, 부품 산업,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의 이웃이고 그래서 전투기는 전시 소비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납기와 생산 속도는 성능만큼 중요해집니다. KF-21 블록1 기준 기체 단가는 약 8,3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1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블록2는 약 1억 달러, 한화로 약 1,300억 원대입니다. 반면 F-15EX는 기체 단가만 9,700만 달러 이상이며 실제 무장, 훈련, 예비 부품을 포함한 실질 도입가는 대당 1억 4천만 달러, 한화로 1,8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최근 계약 사례 기준 대당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 한화 1,600억에서 1,700억 권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지비 차이가 더 큽니다. 미 공군과 유럽 방산 감사 자료를 종합하면 F-35A의 비행시간당 운용비는 약 3만 5천 달러, 한화 약 4,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프는 약 2만 2천에서 2만 5천 달러, KF-21은 한국 공군 내부 목표 기준으로 1만 5천 달러 이하, 한화 약 2천만 원 초반대로 설계됐습니다. 폴란드처럼 연간 비행 시간이 많은 국가에게 이 차이는 10년 누적으로 수조 원 단위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주목하는 건 가격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특히 폴란드 방산 산업의 핵심 축인 PGZ가 KF-21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후보 기종들은 라이선스 생산을 요구하는 순간 기술료와 인증 비용이 급증합니다. 생산 이전이 아니라 조립 허가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KF-21은 애초에 수출과 파생형 개발을 전제로 체계가 설계됐습니다. 공장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구조가 아니라 어디까지 열 수 있는지를 협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한 번 만들어 팔고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블록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을 염두에 둔 산업 플랫폼으로 접근합니다. KF-21은 개발 시작부터 블록1, 블록2, 블록3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이 구조 덕분에 도입국은 기체를 바꾸지 않고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비 절감과 직결됩니다. 폴란드가 이 점에 주목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두고 현지 생산을 이야기한다는 건 한국이 더 이상 조립 하청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설계를 쥐고 한국은 생산 라인을 맡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설계를 쥐고 유럽이 생산 참여를 요청하는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한국식 생산 속도를 경험했습니다.
계약 후 실제 전력화까지 걸린 시간이 유럽 평균의 절반 이하였고 이 경험이 전투기 선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전시 상황에서도 공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숫자로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KF-21 관심은 단순한 후보 검토가 아닙니다. 유럽 동부 방산 지형에서 누가 생산 거점을 쥐느냐의 문제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기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30년간 유럽 하늘에서 동과 기술이 어디로 흐를지를 가르는 선택지로 KF-21이 올라온 겁니다. 이 장면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폴란드가 KF-21을 폴란드 땅에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방산이 도달한 위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을 두고 라이선스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지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실제로는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생산 속도, 품질 인증,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의 지속성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KF-21이 상대 후보보다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폴란드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속도입니다. KF-21은 현재 한국 내 양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이며 연간 생산 목표가 20대 이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는 신규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생산 라인이 사실상 축소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신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기까지 최소 5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F-15EX 역시 미 공군 우선 물량으로 생산 일정이 밀려 있어 해외 고객이 원하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건 2030년 이전 전력화인데 이 일정표에서 KF-21만이 현실적인 후보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 인증과 표준화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 항공전력의 핵심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상호 운용성입니다. 데이터 링크, 전장관리 체계, 탄약 운용 규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나토 표준을 염두에 두고 항전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개방형 임무 컴퓨터 구조를 채택해 특정 장비에 종속되지 않도록 만든 점이 대표적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통신 체계나 향후 도입할 나토 장비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유럽 기체들은 이미 굳어진 구조 위에 장비를 얹는 방식이라 개조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투기 현지 생산에서 비용의 핵심은 기체 가격이 아니라 인증과 공정 이전입니다. 유럽 방산업계 분석을 보면 라이선스 생산 시 추가 비용은 보통 기체 단가의 25에서 40%까지 발생합니다. F-15EX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계열은 기술료와 인증 요구가 높아 이 비율이 상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수출과 현지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동일 조건에서 추가 비용을 낮출 여지가 큽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고용과 산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특히 민감한 지점은 전시 지속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투기는 상징이 아니라 소모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기체의 격추나 손상 시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구조물 제작과 정비를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정비성과 모듈화를 강조해 주요 패널과 장비 교체 시간이 짧고 전시 가동률을 높이기 유리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의 산업 경험이 더해집니다. 한국은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의 한계화 해법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핵심 설계 소프트웨어 통제는 유지하면서 현지 고용과 생산 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폴란드 생산은 단계적 이전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초기에는 조립이나 정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일부 구조물과 부품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한국의 개량 주도권을 지키면서 유럽 확산의 교두보를 만듭니다. 결국 선택의 본질은 기체 선호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오래, 가장 싸게, 가장 안정적으로 하늘을 유지해 주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한국이 유럽에서 진지한 답변 후보로 올라섰다는 점이 지금 변화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9일 F-35 외면 영상입니다.
One example is the F-35 fighter jet made by American aerospace giant Lockheed Martin. Several prominent voices linked to the defense establishment in Europe have suggested the U.S. has built F-35 도입을 중단한 포르투갈과 캐나다, 과연 이들은 세대 교체란 거대한 흐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라는 초거대 빌런에 맞선 유럽이 드디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 F-35를 달라며 미국에 애걸복걸하던 포르투갈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 유럽 전투기로 눈을 돌린 것인데요. 포르투갈 공군은 더 이상 록히드 마틴과 F-35 인수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이 F-35 포기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캐나다도 F-35에 대체자를 찾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계약금까지 건넨 캐나다는 대규모 위약금까지 감안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인데요. 트럼프의 이기적 독선으로 시작된 혼돈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까지 집어삼킨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는 KF-21 블록2가 완성될 때까지 F-35로 안보 공백을 메우려던 대한민국에도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F-35 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F-35 포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3월 15일 캐나다 국방장관 빌 블레어가 F-35 대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은 캐나다가 물게 될 위약금보다도 캐나다가 F-35의 탄생을 알린 공동전투기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즉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위치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혈맹이자 이웃이며 경제 파트너란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F-35 인수를 내년으로 앞둔 캐나다의 태도가 돌변하자 미국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포르투갈의 F-35 포기 발표 후에 공화당 의원들은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트럼프에 우회적으로 건의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F-35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꿰찰 것인가입니다. 포르투갈과 캐나다의 다음 선택지로 프랑스산 전투기나 대표적인 유럽 옵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사브 그리펜이 꼽히고 있으며 소수 의견으로 터키가 개발한 5세대기 칸도 나오고 있지만 칸은 아직 개발 단계의 기체라 논외로 밀려난 단계입니다. 현재로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언론은 KF-21이 블록 3 단계에 들어서면 5세대 스텔스기 개량을 완료해 F-35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F-35가 세계 최강의 5세대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KF-21이 F-35와 비견된다는 것 자체가 큰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전투기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자멸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변국을 윽박지르고 압력을 가한 것도 크지만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F-35에 대한 평가가 박했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최측근 머스크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를 심하게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도 F-22 랩터 다음으로 강력한 성능을 가졌으며 오히려 일부 기능에선 F-22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유인 전투기를 바보 같은 짓으로 취급하며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로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기차가 미래의 대세라고 해서 현재 엔진식 이동 수단을 모두 깎아내릴 필요는 없으며 여전히 그 나름의 수요는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로선 F-35 논란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당장 F-35는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엔 F-35가 KF-21의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비록 비행시간당 유지 비용이 5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마저도 F-35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F-35는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각국에서 서로 앞다퉈 달리던 전투기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기체이고 특히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 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계획한 3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 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적의 탄도탄 등 대량살 상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로 F-35만한 기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이나 중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먼저 떠서 이를 공격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F-35의 역할은 중국을 대놓고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입이 완료된다면 총운용 대수 59대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F-35 보유국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북한을 의식해 이런 전력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상 중국 견제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F-35A를 최초 도입하던 2011년 당시는 물론 추가 도입론이 진행 과정에서도 중국은 우리 정부를 직접 저격하는 등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F-35는 중국이 그토록 카피하고 싶었던 라이벌이자 미국의 핵심 전력으로 실제로 중국이 F-35를 따라 만든 젠-35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닮은 젠-35의 모습은 서방에 큰 충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충격이 웃음이 되고 중국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따라했다고 속까지 갖게 만들 수는 없었는데요. 애초에 오리지널리티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자본과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겠지만 여전히 핵심 장비에서 미국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선 대한민국에도 한참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는데요. 여전히 개발 단계인 젠-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2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젠-35의 엔진은 러시아 미그-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그-29부터가 잘해줘봐야 F-16과 엇비슷한 기체니 젠-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젠-35가 F-35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젠-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F-35는 스텔스 성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체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는 전투기의 숫자의 기대는 양적 경쟁이 F-35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F-35의 단점이래봐야 높은 유지 비용과 시계 내 교전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상대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5세대기 이하 전투기와의 비교에선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가 확보한 F-35A 20대 역시 현재 미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인데요. 예비 부품과 제방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로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나쁘지 않은 훌륭한 계약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급변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엔 계약의 중요한 칼자루를 대한민국이 쥐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35의 몰락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반사이익이 될 전망인데요.
있는데요. 미국 무기의 불신과 지나친 종속성 문제로 인해 전 세계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지금 그 대안으로 한국산 전투기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미, 반트럼프 기류가 확산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수출 모델인 F-35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전투기 KF-21과 FA-50이 유럽과 아시아, 심지어 미주 시장까지 파고들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듯 트럼프의 실수가 한국의 방산에 전례 없는 황금기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캐나다의 F-35 포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이며 한국이 이 흐름을 타고 글로벌 방산 패권을 쥘 절호의 기회인데요. F-35 시대는 저물고 KF-21과 FA-50이 떠오르고 있습니다.